어우, 얘는 몇십 년이 지나도 거지 같은 건 똑같네. 냄새나서 못 참겠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게 살아온 이수연 씨를 동창 최유진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유진은 벤처 투자로 돈을 30억 벌었다며 수연 씨를 거지 취급했죠. 수연 씨는 동창회 끝나고 집에 와서 무시당한 게 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 김혜라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죠. 그런데 며칠 뒤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기세등등했던 최유진이 이수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이 사건은 일주일 전 평온한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45살 가정주부 이수연 씨는 고양시 전세 2억 3천 아파트에서 남편 상우 씨, 두 아들 민수와 준호, 그리고 시어머니 김혜란 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과장으로 월급 300만 원 남짓을 받았고 10년 된 중고차로 마트를 다니며 할인 코너를 먼저 찾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 수연 씨에게 일주일 전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 메시지가 왔었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지만 마땅한 옷이 없었거든요. 백화점은 가격표만 봐도 숨이 막혔고 결국 대형마트 의류 코너에서 3만 원짜리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샀죠. 가격표를 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한남동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입구부터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발레 파킹 직원이 고급 외제차들의 키를 받아가고 있었어요. 수연 씨는 10년 된 중고차를 근처 공영 주차장에 세우고 10분을 걸어왔습니다. 레스토랑 문을 열자 진한 향수 냄새가 밀려왔고 여자들은 하나같이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옷을 입고 있었죠.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이 눈에 가득했습니다. 어머, 수연이 진짜 나왔네. 사실 못 올 거라고 생각했어. 최유진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서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어요. 오랜만이야, 유진아. 앉아. 여기 구석자리 비었어. 구석자리였습니다. 창가도 아니고 테이블 중앙도 아닌 사람들 시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구석이었죠. 수연 씨는 조용히 앉으며 10년 전 남대문에서 산 가죽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만지작거렸습니다. 옆 테이블에선 친구들이 명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루이비통 신상, 구찌 한정판, 디올쇼 초대받았다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친구가 화제를 꺼냈습니다. 다들 남편은 뭐하고 있어? 우리 남편 정형외과 개원했어. 강남에. 우린 로펌 변호사야. 대형 사건 맡아서 바빠. 우리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야. 작년에 승진했지. 차례차례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그리고 시선이 수연 씨에게 왔죠. 수연이 남편은? 수연 씨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중견기업 과장이에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와인 잔 부딪히는 소리마저 멈춘 듯 했죠. 최유진이 동정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과장이구나. 요즘 그 월급으로 아이들 키우기 힘들겠네. 고양시까지 나가서 사는 거 보니까 서울은 엄두도 못 내는 거지. 공개적인 동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빠듯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최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다들 단체 사진 찍자. 20년 만인데. 여자들이 우르르 일어나 테이블 앞으로 모였습니다. 수연 씨도 따라 일어나려는데 최유진이 손을 내저었어요. 아, 수연아. 미안한데 화장실 좀 다녀와. 화장 좀 고치고 와. 사진은 그 다음에 찍자.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치고 머리를 매만지는데 3, 4분이 걸렸죠.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이미 사진 촬영은 끝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방금 찍은 사진들을 확인하고 있었고 수연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스마트폰이 계속 진동했습니다.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사진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1장, 2장, 10장, 20장. 모든 사진 속엔 활짝 웃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이수연 씨는 단 한 장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처럼 지워져 있었어요.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슬펐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는 게,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는 게 너무 슬펐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혜란 씨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68세의 조용한 노인이었죠.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김혜란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딱 한 번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억지로 짓는 미소 뒤에 숨은 상처를, 빨갛게 부은 눈가를요. 얼굴이 왜 그래? 울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연 씨는 빠르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혜란 씨는 며느리가 닫은 방문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죠. 주먹을 쥐었다 펴길 반복했습니다. 68세 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날카롭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 씨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시어머니 김혜란 씨가 이미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수연 씨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김혜란 씨의 시선이 며느리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어젯밤 잘 잤어? 네, 어머니. 잘 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숨도 못 잤거든요. 김혜란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했죠. 수연 씨는 서둘러 아침 준비를 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는 아무리 해도 어제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었죠. 결국 수연 씨는 어머니 김혜란에게 어제 있었던 조금씩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최유진이라는 친구, 한남동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 공개적 동정, 단체 사진에서 빠진 일까지. 김혜란 씨는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티를 내지 않았지만 분노하며 수첩에는 하나하나 적어두고 있었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수연 씨는 동창회 일을 잊으려 애썼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장 보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죠. 그런데 그날 오후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최유진이었어요. 수연아, 다음 주 토요일이 내 생일이야. 청담동 루프탑 라운지에서 파티할 건데 꼭 와. 동창들 다 온대. 수연 씨는 한참을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지난주 동창회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뒤에서 뭐라고 할지, 단톡방에서 자신을 어떻게 말할지 두려웠죠. 알았어. 갈게. 답장을 보내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선물은 어떻게 하지? 다음 날 수연 씨는 은행 앱을 열어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5만 원. 생활비 통장에 남은 전부였어요. 아이들 학원비 내고, 관리비 내고, 식비 쓰고 나면 항상 이 정도만 남았습니다. 남편 월급날까지는 아직 2주일이나 남았고 그 5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죠. 하지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주처럼 또 무시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주말 수연 씨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명품 매장을 지나치며 가격표를 힐끗 봤어요. 향수 하나가 20만 원, 30만 원. 한숨이 절로 나왔죠. 결국 지하 할인 코너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진열된 저렴한 상품들 사이를 2시간 넘게 헤맸어요. 그리고 겨우 찾았습니다. 4만 5천 원짜리 향수 세트. 상자 포장은 예뻤지만 브랜드는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었죠.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 때 손이 떨렸습니다. 4만 5천 원. 한 달 식비의 절반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물 봉투를 들고 걸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값싼 선물을 받고 최유진이 뭐라고 할까? 친구들이 또 뒤에서 비웃지는 않을까? 그날 저녁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동창회 단톡방이었어요. 최유진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얘들아, 좋은 소식 있어.
우리 남편 회사 블루오션 인베스트가 곧 상장한대. 지금이 투자 기회래. 관심 있으면 생일 파티 때 얘기해 줄게. 단톡방이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뭐 대박. 상장하면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유진아, 나 관심 있어. 자세히 알려줘. 나도. 남편한테 말해봐야겠다. 수연 씨는 그냥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투자, 상장.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어요. 통장에 5만 원밖에 없는데 무슨 투자를 하겠습니까? 저녁 식탁에서 수연이 고민 가득한 표정으로 있자 김혜란 씨가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고민 있냐고요? 수연 씨는 한숨 쉬며 대답했어요. 지난번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투자 권유하는데 블루오션 인베스트라는 회사래요. 하지만 자신은 돈도 없다고요. 김혜란 씨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방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는데 복도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시어머니 김혜란 씨가 서재로 들어가는 소리였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죠.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재 안에서 김혜란 씨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수첩이 펼쳐져 있었고 거기엔 며느리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최유진, 한남동 프렌치 레스토랑, 명품, 동정 어린 말들, 단체 사진에서 제외. 김혜란 씨는 펜을 천천히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래된 두꺼운 책 한 권을 빼내자 그 뒤에 작은 금고가 나타났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명함 몇 장과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김혜란 씨는 그중 명함 한 장을 천천히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대한그룹 명예회장 김혜란. 명함을 다시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전화, 두 번째 전화, 세 번째 전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입니다.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통화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통화 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죠. 통화를 마치고 김혜란 씨는 수첩에 메모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최유진 남편 회사 블루오션 인베스트.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며느리한테 한 짓 똑같이 돌려줄 거야. 책상 서랍을 열어 또 다른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이름들이 적힌 먼지가 쌓인 오래된 수첩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름들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 산업은행 총재,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 모두 30년 전 김혜란 씨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죠. 김혜란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모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하지만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며느리를 건드린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도요. 토요일 오후 수연 씨는 청담동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손에는 4만 5천 원짜리 향수 세트가 든 선물 봉투가 들려 있었고 가슴은 불안으로 두근거렸죠. 청담동 루프탑 라운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예약하기도 어려운 고급 장소였습니다. 최소 인당 10만 원은 나온다는 곳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10분을 걸어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로 된 고급스러운 외관, 입구에서부터 보이는 화려한 인테리어. 수연 씨는 심호흡을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올라갔고 문이 열리자 탁 트인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어머, 수연이 왔네. 최유진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죠. 디올 원피스에 까르띠에 팔찌,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유진아. 수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선물 봉투를 건넸습니다. 최유진이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나중에 다 같이 뜯어볼게. 테이블 한쪽에는 이미 선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샤넬 쇼핑백, 루이비통 상자, 에르메스 주황색 포장. 모두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화려한 포장들이었죠. 수연 씨의 소박한 선물 봉투는 그 옆에 놓이자마자 초라해 보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친구들은 서로의 옷과 가방을 칭찬하며 떠들었습니다. 루이비통 신상백 이야기, 제주도 리조트 다녀온 이야기, 아이들 국제학교 보낸 이야기. 수연 씨는 조용히 앉아 음식만 먹었어요. 대화에 끼어들 틈도 없었고 끼어들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디저트가 나오고 최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선물 개봉식 할게요. 여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최유진은 하나씩 선물을 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샤넬 가방.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우와, 이거 신상이잖아. 300만 원 넘는 거 아니야? 맞아. 이거 요즘 대기 걸려서 못 구한대. 두 번째, 디올 향수 세트. 이것도 100만 원은 할 거야. 완전 고급이네. 세 번째, 루이비통 지갑. 역시 명품은 루이비통이지. 포장부터가 달라. 하나씩 열릴 때마다 친구들은 가격을 이야기했고 최유진은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연 씨의 선물 차례가 왔어요. 최유진이 소박한 봉투를 들어 올렸고 안에서 향수 세트를 꺼냈습니다. 어머, 향수 세트네. 이거. 최유진의 말이 잠시 멈췄습니다. 브랜드를 확인하는 듯 상자를 이리저리 살펴봤죠. 옆에 앉은 한 친구가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이거 어디 거지? 검색해 볼게. 몇 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인터넷 최저가 4만 원대네. 할인 매장에서 파는 거래. 순간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배경음악 소리만 들렸죠. 최유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수연아, 고마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건 우리 집엔 좀 안 어울려. 다음엔 부담 갖지 말고 안 가져와도 돼. 친절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너의 형편에 맞지 않는 자리니까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는 뜻이었죠. 수연 씨의 향수 세트는 다른 명품 선물들 옆이 아닌 테이블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최유진이 명함 몇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얘들아, 아까 단톡에 말한 거 기억하지? 블루오션 인베스트. 우리 남편 회사인데 곧 상장한대. 투자 안 한 사람 있어? 몇몇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 아직 안 했어. 남편이랑 상의해 봐야 해서. 나도. 근데 최소 투자금이 얼마야? 7천만 원. 근데 지금 넣으면 상장하고 7억은 보장된대. 10배 수익이지. 친구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7천만 원. 수연 씨에게는 평생 모아도 어려운 돈이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여윳돈이었죠. 최유진이 명함을 한 장씩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수연 씨 앞까지 왔을 때 최유진이 명함을 건너뛰었어요. 수연이는 패스. 여유 없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수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자, 그럼 단체 사진 찍자. 투자자들끼리. 친구들이 우르르 일어나 창가로 모였습니다. 야경을 배경으로 샴페인 잔을 들고 포즈를 취했어요. 수연 씨는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초대받지 못했으니까요. 플래시가 터졌고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단톡방에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10장, 15장, 20장. 모두 환하게 웃는 친구들의 모습이었지만 이수연 씨는 이번에도 단 한 장에도 없었습니다. 명품 선물을 준 사람들만, 투자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그 사진 속에 있었죠. 버스 창밖으로 청담동의 화려한 불빛들이 지나갔습니다. 수연 씨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을 때까지 참아야 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수연 씨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김혜란 씨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구부정한 어깨, 힘없이 끌리는 발걸음. 한 번 보면 아는 모습이었죠. 또 상처받고 온 겁니다. 김혜란 씨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30년 된 낡은 수첩이 들어있었죠.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정리된 이름들, 전화번호들, 직책들. 금융감독원 부원장 박정호, 산업은행 총재 최성민, 대형 로펌 대표 김석훈. 모두 30년 전 김혜란 씨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김혜란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첫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연결됐어요. 금융감독원 부원장 박정호였죠. 30년 만에 듣는 김혜란 씨의 목소리에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김혜란 씨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블루오션 인베스트라는 회사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내일까지 보고서 하나 받아볼 수 있을까? 전화를 받은 부원장은 즉시 조사팀을 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김혜란 씨는 수첩에 메모를 했어요. 블루오션 인베스트 조사 의뢰 완료. 그리고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로펌 대표였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법률 자문을 미리 준비해 두려는 것이었습니다. 통화는 짧았지만 내용은 명확했어요. 증거가 확보되는 즉시 검찰 고발장을 준비해 달라는 요청이었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오전 택배벨이 울렸습니다. 수연 씨가 문을 열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든 배달원이 서 있었어요. 발신인은 금융감독원이었습니다. 뭔가 공문서 같은 느낌이었죠. 김혜란 씨가 거실로 나오자 수연 씨가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금융감독원에서 뭔가 왔어요. 아, 그래. 내가 볼게. 김혜란 씨는 봉투를 들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아 천천히 개봉했어요. 안에는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블루오션 인베스트 완전 분석 보고서, 대외비라고 적혀 있었죠. 김혜란 씨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요약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회사 실체는 페이퍼 컴퍼니로 확정됐습니다. 실제 사업장은 없었고 투자금 운용 내역은 제로였어요. 투자금 총액은 20억 원으로 추정됐지만 실제 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대신 개인 사치 지출 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죠. 벤틀리 승용차 구매에 5억 원, 고급 시계 구매에 2억 원, 명품 쇼핑에 3억 원, 해외여행에 1억 원. 투자자들이 믿고 맡긴 돈이 모두 사치와 허영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김혜란 씨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내려갔습니다. 뒤로 갈수록 내용은 더 구체적이었어요. 투자자 명단 20명, 최소 투자금 7천만 원, 최대 투자금 2억 원. 모두 상장 후 10배 수익을 약속받았다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상장 준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사 등기부상 자본금은 1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 구조였어요.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나중에 들어온 투자금으로 배당을 주는 방식이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대표이사 이름과 함께 공동 운영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최유진. 투자자 모집 및 수수료 수취. 김혜란 씨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어요. 며느리를 괴롭힌 그 여자가 단순히 남편 자랑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사기에 가담하고 친구들을 속이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던 거죠. 김혜란 씨는 보고서를 덮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검찰 고발 들어가면 바로 구속 수사감이었죠. 그날 저녁 수연 씨의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최유진이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요트 파티를 한다는 내용이었죠. 바다에 나가서 하는 파티인데 날씨도 좋고 분위기 끝내줄 거라며 꼭 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수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가야 하나? 또 무시당하러 가야 하나? 거절하고 싶었지만 역시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을 쥔 채 한참을 고민하다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김혜란 씨가 TV를 보고 있었죠. 어머니, 왜 무슨 일 있어? 친구가 또 모임을 하자는데. 요트 파티래요. 가기 싫은데 거절을 못하겠어요. 김혜란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눅든 표정, 떨리는 목소리. 이제 그만 봐야 할 모습이었어요. 이번엔 내가 같이 갈게. 네. 어머니가요? 응. 내 친구들 얼굴도 보고 싶고 바다바람도 쐴 겸. 같이 가자.
수연 씨는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68세 노인이 젊은 사람들 모임에 왜 가시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하지만 혼자 가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위안이 됐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같이 가요. 그날 밤 김혜란 씨는 서재에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펌 대표 김석훈에게였죠. 검찰 고발장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증거 자료는 모두 보내겠으니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접수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출국 금지 신청도 함께 넣어달라고 덧붙였죠. 통화를 마치고 김혜란 씨는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30년 전 입었던 샤넬 트위드 재킷을 꺼냈어요. 빈티지 명품이었습니다. 지금 가격으로 3천만 원은 좋게 넘는 물건이었죠. 먼지를 털어내고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꺼냈어요. 손바닥만 한 보석함을 열자 영롱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금고 안에만 있었던 것들이었죠. 김혜란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준비는 끝났어. 토요일 오전 수연 씨는 대형마트 의류 코너에서 흰색 원피스를 샀습니다. 29,000원. 그나마 바다에 어울릴 것 같은 옷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는데 거울 속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분명 명품 비치 드레스를 입고 올 텐데 자신만 또 마트 옷이었어요. 옷 태그를 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29,000원이라는 가격표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죠. 거실로 나가자 김혜란 씨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수연 씨는 안도했습니다. 시어머니라도 화려하게 차려입으면 자신만 더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했거든요. 인천 앞바다로 가는 차 안에서 수연 씨는 계속 손톱을 뜯었습니다. 불안했어요. 또 무시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김혜란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죠. 간혹 김혜란 씨의 손이 가방 안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지만 수연 씨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하자 하얀 요트가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프라이빗 요트였어요. 갑판 위에는 이미 여자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화려한 비치 드레스에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비치백, 샤넬 슬리퍼, 구찌 모자. 햇빛 아래서 반짝이는 액세서리들이 눈부셨죠. 수연 씨는 마트에서 산 원피스 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요트가 출항했습니다. 바다 위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친구들은 샴페인 잔을 들고 환호했어요. 최유진이 중앙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완전 좋지? 다들 편하게 즐겨. 여자들은 명품 비치백을 자랑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구찌, 프라다, 펜디. 각도를 바꿔가며 수십 장씩 찍었죠.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들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바다만 바라봤어요. 김혜란 씨는 며느리 옆에 앉아 역시 말없이 바다를 보고 있었죠. 1시간쯤 지나자 최유진이 화제를 던졌습니다. 얘들아, 다들 어디 살아? 나 강남 펜트하우스. 작년에 샀어. 우린 청담동 타워 팰리스. 28억 주고 샀지. 서초동 아파트. 30억 넘게 줬어. 차례차례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서울 한복판, 억 단위 집값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시선이 수연 씨에게 왔습니다. 수연이는 어디 살아? 수연 씨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양시요. 전세 2억 3천. 순간 요트 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한 친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억으로 서울 근처에 전세가 있어. 출퇴근 2시간 걸리겠네.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고양시면 완전 변두리잖아. 애들 학교는 어떻게 보내? 웃음이 번졌습니다. 동정 섞인 웃음, 우월감에 찬 웃음. 수연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옆에 앉은 김혜란 씨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먹은 조용히 쥐어져 있었죠.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올 정도로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됐습니다. 친구들은 갑판에서 일광욕을 즐겼고
수연 씨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 왜 이런 굴욕을 참아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최유진이 다가왔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약간 취한 듯한 표정으로요. 수연아, 솔직히 말해봐. 과장 월급으로 빠듯하지? 수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유진은 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어요. 쪼들리면서 왜 여기까지 와? 돈 없으면 집에나 있지.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수연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자리에서 일어나 난간으로 갔어요. 바다를 보며 눈물을 참았죠.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을 비웃는 소리였어요. 파도가 요트 옆구리를 때리는 소리와 섞여 그 웃음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저녁 무렵 최유진이 다시 모두를 모았습니다. 블루오션 인베스트 이야기를 꺼낼 때였죠. 얘들아, 투자 안 한 사람.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곧 상장하면 기회 없어. 몇몇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 아직 안 했어. 이번에 넣을게. 나도. 남편 설득했어. 최유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함을 꺼내 한 명씩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수연 씨 앞에서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당연히 투자 권유는 하지 않았죠. 여유가 없다는 걸 모두가 아니까요. 수연 씨는 명함 한 장도 받지 못한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요트가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하선하면서 친구들은 다음 모임 이야기를 했어요. 파크 하얏트에서 만나자는 이야기, 고급 레스토랑 예약했다는 이야기. 수연 씨는 빠르게 걸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김혜란 씨가 뒤따라왔죠. 차에 타자마자 수연 씨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쌓인 모욕과 수치심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혜란 씨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 더 이상 참지 마. 나머지는 내가 다 할 거야. 수연 씨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확실했어요. 뭔가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담긴 눈빛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혜란 씨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로펌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월요일 오전 검찰 고발 접수 확정, 출국 금지도 함께. 문자를 보내고 김혜란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며느리를 괴롭힌 사람들이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 씨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요트에서 받은 모욕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거실로 나가자 김혜란 씨가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뭔가 진지한 표정, 단단하게 담은 입술. 수연아, 서재로 좀 와봐.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갔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김혜란 씨는 의자를 하나 더 가져와 며느리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서류를 가리켰죠. 이거 좀 봐. 표지에는 블루오션 인베스트 완전 분석 보고서, 대회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눈을 크게 떴어요. 최유진이 자랑하던 그 회사였죠. 김혜란 씨가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실체는 페이퍼 컴퍼니야. 실제 사업장도 없고 투자금은 한 푼도 운용 안 하고 있어. 전부 개인 사치에 썼지. 수연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벤틀리 구매 5억 원, 고급 시계 2억 원, 명품 쇼핑 3억 원. 투자자들이 믿고 맡긴 20억 원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죠. 그리고 여기 봐. 공동 운영자 명단. 김혜란 씨의 손가락이 한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최유진. 투자자 모집 및 수수료 수취. 수연 씨는 입을 가렸어요.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기에 직접 가담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이런 걸. 김혜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두꺼운 책 한 권을 빼내자 그 뒤에 작은 금고가 나타났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명함 몇 장과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김혜란 씨는 명함 한 장을 천천히 꺼내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수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명함에는 금박으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명예회장 김혜란. 수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한그룹. 백화점부터 건설, 금융, 유통까지 손떼지 않은 분야가 없는 그 대한그룹. 시가총액이 조 단위인 거대 기업이었죠. 수연 씨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대한그룹 창업주입니다. 30년 전에 은퇴했지만 여전히 명예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어요. 김혜란 씨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30년간 쌓인 권위와 힘이 담겨 있었죠. 그룹 지분 15%를 가지고 있어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7조가 넘습니다. 수연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7조.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였어요. 자신들이 2억 3천 전세집에서 빠듯하게 살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7조 자산가였던 겁니다. 왜 숨기셨어요? 김혜란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큰 집, 명품, 화려한 생활.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었죠. 손주들 보고 며느리랑 함께 저녁 먹고 그저 평범하게. 김혜란 씨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며느리를 건드렸으니 이제 달라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수연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지난 며칠간 전화를 하고 서류를 받고 서재에 박혀 있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모두 자신을 위해서였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긴. 당연한 거지. 너는 우리 가족이야. 김혜란 씨는 금고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검찰 고발장 초안, 출국 금지 신청서, 자산 동결 명령서. 모두 법률 전문가들이 준비한 완벽한 서류들이었어요. 내일 월요일 오전에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동시에 출국 금지도 걸리고. 증거가 명확해서 바로 구속수사 들어갈 거야. 수연 씨는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요트 위에서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가능해요? 가능하고 말고. 내 전화 한 통이면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 총재, 증권거래소 이사장이 움직여. 30년 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거든. 김혜란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연락처를 보여줬습니다. 수연 씨가 뉴스에서만 보던 이름들이 줄줄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대법관, 검찰총장, 재벌 회장들. 모두 김혜란 씨의 한마디에 움직일 사람들이었죠. 다음 주에 또 모임 있을 거야. 그때 내가 직접 나설 거야. 어머니가 직접이요? 응. 내 친구들 얼굴 똑똑히 보고 싶어. 우리 며느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말이야. 김혜란 씨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30년 전 입었던 명품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코트, 까르띠리의 드레스. 모두 빈티지 명품으로 지금은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것들이었죠. 먼지를 털어내자 여전히 고급스러운 광택이 살아있었습니다. 준비는 다 끝났어. 이제 마지막만 남았지. 수연 씨는 시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정체를 자신을 위해 꺼내 보이는 시어머니가 너무 고마웠어요. 김혜란 씨도 며느리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저녁 수연 씨는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트 옷이 아니라 백화점에서 새로 산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김혜란 씨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거실로 나가자 김혜란 씨가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입었던 샤넬 빈티지 트위드 재킷,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지금 가격으로 3천만 원은 좋게 넘는 재킷이었고 목걸이는 그보다 더 비쌌습니다. 68세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마치 30년 전 재벌 총수 시절로 돌아간 듯한 압도적인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준비됐어?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10년 된 중고차가 아니었어요. 김혜란 씨가 부른 고급 세단이었죠. 기사가 운전하는 차는 조용히 부드럽게 서울 도심을 가로질렀습니다. 파크하얏트 호텔 최상층.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프라이빗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동창들이 하나씩 도착하고 있었어요. 모두 명품으로 치장하고 자신감에 찬 표정들이었죠. 최유진이 여왕처럼 중앙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수연 씨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 뒤로 김혜란 씨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순간 레스토랑 안 공기가 멈춘 듯 했어요. 빈티지 샤넬 재킷의 광택,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빛, 그리고 무엇보다 68세 노인이 풍기는 압도적인 존재감. 동창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요. 최유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수연이 어머님이시구나. 어서 오세요. 김혜란 씨는 대답 없이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연 씨도 옆에 앉았죠. 웨이터가 와인을 따르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동창들은 계속 김혜란 씨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식사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 최유진이 화제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드디어 좋은 소식이 있어. 블루오션 인베스트 상장 확정됐어. 다음 달이면 주식 거래 시작돼. 동창들이 환호했습니다. 투자한 사람들은 기뻐하며 서로 축하했죠. 최유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투자 안 한 사람 있으면 정말 후회할걸.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야. 그때였습니다. 김혜란 씨가 조용히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은식기가 접시에 닿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죠. 블루오션 인베스트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 아닌가요? 순간 신뢰가 얼어붙었습니다. 와인 잔 부딪히는 소리, 배경음악, 모든 게 멈춘 듯 했어요. 최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무슨... 김혜란 씨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금융감독원 로고가 박힌 공식 문서였죠. 금융감독원 완전 분석 보고서입니다. 회사 실체는 페이퍼 컴퍼니로 확정됐고요. 투자금 총 20억 원 중 실제 사업 투자는 제로예요. 동창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투자한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투자금은 전액 개인 사치에 사용됐습니다. 벤틀리 구매 5억 원, 고급 시계 구매 2억 원, 명품 쇼핑 3억 원, 해외여행 1억 원. 김혜란 씨는 페이지를 하나씩 넘기며 읽어내려갔습니다. 구체적인 날짜, 구체적인 금액, 구체적인 증거들. 최유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공동 운영자 명단이 있네요. 최유진 씨, 투자자 모집 및 수수료 수취. 친구들한테 사기치면서 수수료 받으셨어요? 최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걸... 김혜란 씨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중앙에 조용히 놓았어요. 금박으로 새겨진 글자들이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대한그룹 명예회장 김혜란. 동창들이 명함을 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대한그룹. 누구나 아는 그 대한그룹. 최유진은 무릎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제 전화 한 통이면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 총재, 증권거래소 이사장이 움직입니다. 내일 월요일 오전에 검찰 고발장이 접수돼요. 출국 금지는 이미 걸렸고요. 최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김혜란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용서요? 우리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죠? 쪼들리면서 왜 왔냐고 하셨잖아요. 최유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애원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하지만 김혜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연 씨의 손을 잡고 당당히 레스토랑을 나섰죠. 뒤에서 최유진의 울음소리와 동창들의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수연 씨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김혜란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긴급 속보를 띄웠어요. 블루오션 인베스트 대표 긴급 체포, 10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 공동 운영자 최유진 씨 공범 조사 중. 앵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대표의 모습이 나왔고 최유진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는 장면이 방송됐어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고개를 숙인 그녀의 모습은 일주일 전 파크 하얏트에서 여왕처럼 앉아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투자 피해자들은 김혜란 씨가 소개한 대형 로펌을 통해 집단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20명의 피해자, 총 피해액 20억 원. 변호사들은 자신있게 말했어요. 증거가 명확하니 최소 60%는 배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벤틀리와 명품들은 이미 압류됐고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수연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옆에 앉은 김혜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의는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온단다. 수연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움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수연 씨는 동네 재래시장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오늘 저녁 메뉴를 생각하며 가게들을 둘러봤죠. 과일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주머니, 사과 한 봉지 주세요. 네, 손님. 5,000원이에요. 계산을 하고 돌아서는데 저 앞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헝클어진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최유진이었어요. 명품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비싼 가방 대신 마트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죠. 하지만 모든 재산은 압류됐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최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연 씨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고 동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무관심이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 듯한 무관심. 수연 씨는 고개를 돌려 그냥 지나쳤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났어요. 김혜란 씨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도 앞치마를 두르고 함께 요리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오늘 장 보면서 최유진이를 봤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지나쳤어요. 김혜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그게 맞는 거야.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식탁에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 앉았어요. 남편 상우 씨는 지난달 부장으로 승진했고 얼굴에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들 민수와 준호는 학교 이야기를 하며 밥을 먹었죠. 김혜란 씨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준호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친구네 집은 크긴 한데 맨날 아빠 없대. 우리는 맨날 같이 밥 먹잖아. 김혜란 씨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진짜 부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단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게 진짜 부자지. 수연 씨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미소, 아이들의 맑은 웃음, 시어머니의 자상한 표정.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어요. 명품 가방도 고급 레스토랑도 타워 팰리스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잠들었고 남편도 먼저 들어갔어요. 수연 씨와 김혜란 씨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조용한 밤이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그만해. 당연한 거야. 넌 우리 가족이잖아.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고양시 야경이 보였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불빛들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명품 가방보다 소중한 건 가족의 웃음이었고, 고급 레스토랑보다 맛있는 건 함께 만든 저녁이었습니다. 타워 팰리스보다 따뜻한 건 2억 3천 전세집이었고, 벤틀리보다 귀한 건 10년 된 중고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수연 씨는 오늘도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과 평온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이수연 씨처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도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